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받아왔고 또 그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해왔던 서비스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 즉 쉽게 말하자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이외의 모든 노동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서비스 산업은 제3차 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특징은 그 밑에 보면 여타 다른 노동은 생산한 제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만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영업부를 두죠. 그리고 영업직 사원들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 물건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한 실행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서비스하면 떠올리는 서빙직, 예전에는 서구식으로 웨이터라고 일컬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죠. 이모, 언니 또는 저기요, 여기요 그렇게 부르죠. 자, 또는 택배 배달원, 또 경호원,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라고도 하죠. 또 복지 관련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복지상담사, 또 은행원, 또 사우나 갔을 때 우리 몸의 때를 깨끗하게 밀어주는 세신사, 또 주차요원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비스 직종이 있죠. 이런 서비스 직종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그 제품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특성을 가진 직종들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리뷰 퀴즈 1번. 다음은 서비스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서비스는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이외의 모든 노동을 말한다. 2번. 서비스 산업은 4차 산업에 해당한다. 3번. 서비스 노동은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준다. 4번. 서비스 노동은 제품 생산을 통해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3차 산업에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이쯤에서 요즘 산업에서 1차에서 현재 5차 산업까지 언급들을 하고 있죠. 이 기회에 각 산업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생산하고 수확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농업, 임업, 어업, 강산업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자, 2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1차 산업에서 자연으로부터 수확한 것들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겠죠. 그리고 아까 서비스 의미에서 보았던 서비스 직종이 3차 산업에 들어가죠.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인간 욕구에 대한 만족을 주는 산업이죠. 이를테면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복지산업, 문화예술 관련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뷰티 산업 뭐 등등 방대하죠. 자,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보나 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IT 기술 등을 통해서 1, 2, 3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요. 혁신 기술, 뭐 나노 기술, 또 AI 로봇 공학 기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취미나 여가생활 등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5차 산업을 주도할 가망성이 많다고들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5차 산업의 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리뷰 퀴즈 2번. 다음의 1차에서 5차 산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차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제조하게 된 것이다. 2번. 5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3번. 운송업, 요식업, 복지산업 등은 서비스업에 속하며 이는 3차 산업에 해당된다. 4번. 5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신개념적인 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이성에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의 타이밍이 서비스의 승패를 정한다는 거죠. 자,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사가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를 일컫는 말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어사가 칼 잘못 꽂다가 많이 부상당하고 사망합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고객에 있어 찰나의 경험은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접할 때 불과 몇 초면 그 서비스의 진실성과 퀄리티, 탁월성에 대한 파악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일테면은 내가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도 없고 바닥도 더러워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먹게 될 햄버거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휴지가 없고 바닥이 더러운 걸 보고 이 모든 생각을 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또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바닥에 작은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그럼 그 카페 음료를 사 마시고 싶을까요? 만약 친구가 거기 가서 뭐 마시자 그러면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친구도 딴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가망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카페가 망할 수 있겠죠.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기업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제목으로 책을 집필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 항공사죠. 사장인 얀 칼스는 자신의 저서 진실의 순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기내식 식판을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요. 자, 기내식을 받았는데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있다면 이미 게임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한 숟가락 먹었더니 음식 맛이 영 아니다. 그러면 그 항공사는 고객을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거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교제에 나온 실례를 소개하자면 한 고객이 비행기표를 호텔에 놔두고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사스 항공사 창구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니까 항공사 직원이 고객을 일단 안심을 시킨 후에 비행기에 타도록 한 다음 호텔에 연락해서 항공권을 수거했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바로 미국의 사업가 루디 피터슨이었고, 그 후 사스 항공사의 평생 고객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직원의 서비스에서 우리는 서비스 7가지 요건 모두를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퀄리티의 서비스는 직원의 개인 재량에서 발현됐다고 하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또는 경영 마인드 자체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 입장을 우선하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신속성과 유도리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한 기업체의 말단 직원조차 그 기업의 사장으로서 적시적소에, 즉 아까 위에서 본 그 진실의 순간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걸 거꾸로 보자면 말단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그 기업체 사장의 뜻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니까 말단 직원의 서비스는 사장을 또는 그 기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불만족스러웠던 고객의 96%가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또 그중 91%가 다시는 그 기업의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걸 즐기질 않죠. 웬만하면 시비나 다툼을 그냥 피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컴플레인을 안 한다고 내가 돈까지 내면서 그 기분 상하는 경험을 다시 하러 가지는 않죠. 그런 고객들의 불만이 모여서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이윤 감소가 축적되면서 사업이 무너지는 거죠. 바로 진실의 순간 15초의 법칙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축적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3번. 다음은 서비스에 관련한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것인가? 투사가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를 일컫는 말로써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있어서 고객이 종업원이나 기업의 특정 자원에 접촉하는 순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며,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이다. 리뷰 퀴즈 4번 3점짜리입니다. 웨이터 법칙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리뷰 퀴즈 5번 다시 한번 웨이터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의 웨이터 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통제불능의 애고 때문이다.
2번 웨이터 법칙은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법칙이다. 3번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품성을 예견하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4번 상황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독일의 실천 철학자 마틴 부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세상에는 나와 너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그것의 관계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너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나 혼자서는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나와 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다운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마틴 부버의 사상입니다. 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또는 목적 등과의 관련성을 나와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자아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관계성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도구적이고 대치가 가능한 가변적인 존재 또는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몸짓이 되고 싶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마틴 부버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고객은 내가 습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서비스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서비스 자체로 도구화하는 관계성,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교직을 서비스직이라고 약간 비꼬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교직이 서비스직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성대로 교사와 학생이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관계성을 맺을 수만 있다면 교직이 서비스직이든 아니든 교사와 학생의 인격은 관계성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망성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배우는 사람들이 교사를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또 지식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면 배우는 사람들 자체의 인격이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사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겠죠. 지식만 주입하면 된다면 교사 대신에 로봇이 가르쳐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통해 양측 다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사와 학생 중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양측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면 분명히 변화와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교직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인 관계성. 또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성을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서비스의 기본 철학.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 리뷰 퀴즈 6번.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가지라는 서비스의 기본 철학과 맥락이 연결되는 나와 그것, 나와 너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철학자 이다. 리뷰 퀴즈 7번. 다음 마틴 부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에 있어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의 관계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인 반면 의 관계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우리 직장의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책임의 정의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즉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매번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인 개념이란 것이죠. 어린 왕자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신의 장미꽃을 정성으로 돌보고 또한 장미꽃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또 창의성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책임인 것이죠. 슬라이드 다시 보면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그 업무의 주인이 된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또 그 밑에 책임감은 주인으로 살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거고요. 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자유는 자기 책임에의 의지라고 했고요. 이 말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즉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유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맡은 직무에 있어 주인의 의식이 생긴다고 했죠. 주인 의식이 생긴다고 했죠. 자유는 노예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누리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완수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인적 존재이자 명령자이자 입법자로 긍정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명령도 주인이 하는 것이지 노예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또 입법자라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아무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식을 가진 또 책임감을 가진 존재가 법을 만드는 거죠. 자, 제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직장인이 진정한 직장의 주인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직장인은 스스로 노예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리뷰 퀴즈 8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시오. 철학자 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에의 의지라고 말했고 이는 주인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깨진 유리창 법칙 나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러다 도둑이 들겠네, 또는 비가 오면 비가 새겠네, 또는 도둑고양이가 들어가겠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는 길 가던 행인 중 장난으로 유리창을 더 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춥다고 불을 피우다가 빌딩에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아, 여기 버려도 되는구나 싶어서 자신도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 거리 전체가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편의 진실의 순간 15초 법칙 배울 때 패스트푸드점 예를 들은 거 기억나죠?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화장실에 휴지를 그때그때 채워넣는 자신의 책임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그 더러운 바닥을 자기가 귀찮아서 두어 시간 방치했고요. 그리고 점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죠. 이런 무책임들이 모여서 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잠시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패스트푸드점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의 환원주의적 사고, 각각의 작은 부분에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로 인해서 1%의 고객 불만이 100%의 경영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객의 환원주의적 사고, 가로 안에 각각의 작은 부분에 전체가 축약되어 있다. 이 말은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그 식당의 위생이 엉망이란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거죠. 또는 종업원이 돈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 식당은 신뢰가 없는 식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 고객에게 한 직원이 불친절했다면 식당의 경영 마인드가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한다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환원주의죠.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수들이 모여 사업체가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매장의 불결한 부분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은 기업을 쓰러뜨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9번. 다음의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빌딩의 깨진 창문을 방치하게 되면 도둑이나 방화범이 들어와 빌딩 전체가 소실될 수도 있다. 2번. 고객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의 환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3번.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들이 모여 기업이 쓰러질 수도 있다. 4번. 미셸 보바가 자신의 저서에 소개한 법칙이다. 리뷰 퀴즈 10번. 다시 한번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3점짜리고요.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책임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인 하인리 법칙입니다. 미국 여행자 보험회사 사고조사반에서 일하던 허버트 하인리가 각종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 7만 5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한 번의 사망사고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에 이를 뻔한 사고가 300건, 부상사고가 29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법칙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한 번의 대실패, 대형 사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300번의 징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 가량의 징후가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 보면 우리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막연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맨 마지막에 대형 사고는 반드시 징후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율 관계가 1대 29대 300 정도 된다는 것, 이것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리뷰 퀴즈 11번 3점짜리입니다. 하인리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리뷰 퀴즈 12번. 다음은 1대 29대 300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대형 사고는 반드시 징후를 동반한다. 2번. 보험회사 소속이던 제러미 벤덤이 자신의 저서에 소개한 법칙이다. 3번. 마크 트웨인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4번. 한 건의 사망사고 이전에 부상사고가 29건, 부상에 이를 뻔한 사고가 300건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법칙이다. 자, 이번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익과 손해관계에 있어 법적으로 어떤 장치가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 제6109호의 내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제조물책임법, 영어로 Product Liability이고 이니셜을 따서 PL법으로 불리죠. 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피해자가 생산자에게 제품의 결함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주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PL법은 단순히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물 책임법은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전의 법은 내가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 나는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불량품이 발생했고 그 불량품을 구입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PL법은 여기 이 물건이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하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 그 제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으로 인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 법은 제조사의 입장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소비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까지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리콜을 하고 환불이나 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쌍루사 분유의 경우처럼 자회사 분유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입은 손해 3배까지는 소비자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은 좀 더 조심을 하겠죠. 하이니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사고를 한번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소비자의 입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조기업들은 최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조물의 안정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고요. 또 갑을 관계로 치자면 소비자가 조금 더 갑이 되는 양상이 돼서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경영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력 또한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3번. 다음은 제조물 책임법 PL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종래에는 피해자가 생산자에게 제품의 결함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PL법은 단순히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우리가 근로윤리 정직 편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2가지 입장을 살펴봤었죠. 그때는 정직, 신뢰와 관련해서 기업의 4가지 책임을 짚어봤고 오늘 강의에서는 책임과 관련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리뷰 퀴즈 14번. 다음의 기업의 4가지 사회적 책임에 있어 그 내용이 맞도록 괄호를 메꾸시오. 우리가 직업 분류와 상관없이 교직의 역할성과 의미에 따른 관점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먼저 전통적인 관점인 성직관이 있고요. 즉 교사는 성직자와 같은 식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옆에 전문직관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종은 전문직과 같은 식의 지식과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노동직이라고 보는 노동직관이 있습니다. 교직도 일이며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먼저 성직으로 보는 관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표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표의 사전적 의미는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 마치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 같은 그런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삶에 대한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밑에 보면 군사부일체 즉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는 뜻이니까 섬기고 본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직의 성직 관점에 있어서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인격의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즉, 참 인간을 만드는 인격자라는 것이죠. 인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제자의 인격 형성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다른 직종과 비교에 있어서 마치 성직처럼 성스럽고 정신적인 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직관에 있어서 딜레마는 교직의 윤리적, 정신적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직도 하나의 생계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직자와 돈을 연관시킬 때 느끼는 이질감이 분명히 있죠. 교사 편에서는 나는 스승이기에 굶어 죽어도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교사는 청렴해야 하고 황금보기를 돌보기처럼 해야 한다는 식의 교직의 윤리성만 강조하고 교사의 삶에 있어 경제적인 면 또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소홀하거나 방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영화배우 성룡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무리미 고수를 찾아가서 함께 살면서 수족처럼 수발을 들고 그 대신 수업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스승의 모든 권법을 마스터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동양의 전통적인 교사상인데요. 돌을 닦는 스승은 제자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죠. 스승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성직자가 성도들의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가르침에 있어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서의 양 관점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뒤에 동서양의 교사상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2번째 전문직관 한번 보시면요. 교사를 전문가로 보는 관점으로서 현대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때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단지 맡은 분야 과목의 지식뿐만이 아니고 인격 형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또한 교사 자신의 인격 또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교사에 대한 교육 전문가로서의 관점입니다.
인간을 만든다는 개념을 볼 때 의사가 인체병을 치료하는 것 또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그 복잡성과 지식, 기술적 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이타성과 윤리성을 동반하는 성직관 플러스 지성적 활동이 추가되는 노동직관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로서 교사가 인격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사 자신의 인격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격이란 성직관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과 기술은 정신적 활동을 노동의 내용으로 하는 노동직관의 관점입니다. 즉 전문직관이란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합친 개념이란 것이죠. 자, 전문직관에도 딜레마가 있는데 노동직관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스스로의 권위과 지위 향상을 깨할 수밖에 없죠. 또 성직관을 포함하고 있기에 권위과 지위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약간 부분 모순될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 자, 스님이 권리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 좀 성직자 같지가 않잖아요. 또 목사님이 개인의 권리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목회와 어울리지 않고 신부님도 말 것도 없고요. 하지만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포함한 통합한 개념으로 보자면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내면 갈등이 적은 교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노동이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교육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정신적인 노동을 포함하는 노동이죠. 이 관점이 성직관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직은 노동이라기보다도 성스러운 정신활동이죠. 돌을 닦는 것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인간을 만드는 인격자로서 제자의 삶에 사표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보고 노동직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관과 노동직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니다. 노동직이라 할지라도 사회봉사 정신에 입각한 정신적인 노동직이므로 전통적 교사관과 대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일단 노동직이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추구, 즉 권익 추구와 지위 향상 등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고 열려있는 관점이죠. 우리가 대기업이나 운송업 등의 노조 활동을 보면요. 노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업이죠. 교직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정교조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이 있죠. 그런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단체 행동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교직, 즉 교육 노동자의 입장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 성직과 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위의 가치를 위해 상위의 가치를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성직자는 쉬면 안 됩니다. 의사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직종들이 여차 직종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교사라는 직종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정의될 수 있는 특수한 직종이라는 것이죠. 리뷰 퀴즈 15번. 다음 각각의 내용에 맞도록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오. A. 성직관, B. 전문직관, C. 노동직관. 1번 군사부일체, 2번 성직관과 노동직관의 통합, 3번 성스러운 정신적 활동, 4번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투쟁과 행동, 5번 지식, 기술 플러스 인격. 현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첫 번째는 현대는 동서양 교사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동서양의 교사 간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앞서 교직 간의 세 가지 유형에서 잠시 언급했던 전통적 교직 간에 해당하는 동양의 스승관입니다. 동양의 스승이라는 개념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인적인 인격의 전달자죠. 또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의 내면적 가능성과 자기 개발을 이끌어주는 역할성을 가지고 있기에 엄격하게 때로는 체벌까지 하면서 가르치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관을 물려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자식처럼 대하는 거죠. 동시에 부모 자식 간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친밀감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 간에 있어 한계는 권위주의나 가부장주의 또는 지나친 유교주의로 인한 경직성입니다. 현재 40, 50대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체벌도 종종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 입장에서 감히 니까지게 내 귀한 자식을 때려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체벌은 적절한 이유가 있었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죠. 지나친 권위주의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벌벌 떨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계는 제자의 스승에 대한 추종이 너무 지나쳐서 스승의 가르침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다 보면 지식적, 가치관적, 윤리적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선악 분별력이나 옳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라면 악한 스승에 의해서 이용당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직에 있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인적인 인격 전달자로서 역할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동양의 스승 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양의 교사는 지도자, 즉 리더이며 동시에 노동자죠. 동양적 스승 간에 있어 간혹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유교적인 교사상, 즉 교실의 주인이 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이 보스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서양의 교사는 보스가 아닌 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무리를 이끄는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보다는 의논하고 참여하고 협동하여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윤 추구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왜? 노동자니까요. 그러나 서구적 교사관의 기원 자체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식이 뛰어난 노예를 고용해서 가르치겠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로서 특히 수요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직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동양의 스승관에서 중요시되는 전인적 교육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적인 개념의 지도자나 노동자로서의 교사관은 합리적인 정책과 인권 신장 등을 꾀함으로써 교육 행정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을 이뤄나가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으므로 현대 교사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의 교사관 간의 서로의 장점들을 잘 수용해서 조화를 이룬 교사상이 바로 현대에 있어 바람직한 교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16번. 다음 중 동양의 스승관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러나 엄격한 친밀감. 2번 권위주의로 지우칠 수가 있다. 3번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지도자. 4번 지식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의 전달자.